네, 잠겨있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답답했던 비밀들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잠금 해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다가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상황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풀어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바로 BH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폰 14이 공개가 됐는데 이 효과가 이어질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이폰 14이에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드디어 아이폰 14의 신제품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노치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게 좀 특별한 거였고 대부분의 성능이 향상됐지만 가격이 그대로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더 아이폰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네. 포인트 짚어주시죠. 바꾸실 거예요? 저는 지금 무려 삼성에서 아이폰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아이폰이면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스타저는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욕하면서 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성능 개선은 당연히 세대가 진화되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의 상징이라도 볼 수 있었던 노치를 없앴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성과긴 하지만 당연히 혁신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 혁신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도 없었고 또 시장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는 무언가도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은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드 4와 더불어서 아이폰 14이 붙는다면 글쎄요 하반기 4분기에는 아이폰의 그 약진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정말 크게 효과를 줄 만한 이슈도 아니었고 우리 예상한 거에서 조금 더 좋게 이제 가격이 동결됐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BH하면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용 FPCB 부품주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보면서 한번 얘기 더 나눠볼게요.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종목의 좀 주가 자체가 8월 말에 오히려 급등했다가 지금 뉴스 나오고 나서 오늘은 또 3%가량 지금 현재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 시간 혹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폰 관련주들을 언급 드릴 때 비교적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IT 제품 중에서 그래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저는 아이폰 부품주라고 봤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당연히 경계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준비된 그래프 오늘자 리포트 메리츠증권 리포트로 알고 있는데 메리츠증권 리포트에서 보시면 지금 국내 고객 사양 매출액, 북미 고객 사양 매출액에서 북미 고객 사양 매출액이 4분기에 더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지금 아이폰 14만 녹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맥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그 태블릿 제품들 같은 것까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노트북, 네. 태블릿 박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이폰에서 만드는 애플에서 만드는 아이폰 정도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교체 수요 자체가 존재할 테니까 과연 맥북과 그다음에 그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의 매출량이 늘어난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단 덜 빠지겠지만 네. 아이패드 에어와 맥북의 전반적인 매출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BH의 전반적인 매출, FPCB 매출이 극도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오버액션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4의 판매량이 일단은 견조하게 나타나는 것까지는 반영한 주가. 네. 근데 아이폰 14 저는 태블릿이나 이런 것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이폰 14이 초반에는 잘 팔리다가 그 후반 들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빠르게 둔화된다거나 하면 그러면 지금 가격도 생각보다 이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신택, 대덕전자에 대해서 또 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죠. 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는 것은 DDR5와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가 다 선반영됐다가 뒤이어서 빠지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BH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좋게 봤지만 이제부터는 뭐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죠. 경계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부터는 BH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아이폰 14 하나만 보고 갈 게 아니라 태블릿이나 PC 쪽도 같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휴대폰 교체는 좀 더 쉬운데 뭐 PC나 태블릿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또 바꾸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워낙 또 아무래도 많이 샀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효과들을 다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경계 시각에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할게요. 앞서 메리츠증권의 보고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49,000원까지. 지금의 PER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대덕전자, 신택 뭐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주가는 안 움직이거나 더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밸류가 싼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밸류 쌉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도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판매량을 보인다면 지금 굉장히 싸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그것도 코스닥 종목이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일정 부분의 아이폰 14의 매출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판매량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부분이지 먼저 생각해서 지금 밸류가 싸다고 해서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접근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뭐 대덕전자, 신택 때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만 IT 재고가 쌓여있고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판매가 많이 되냐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신제품 아이폰 14에 대한 판매는 초기엔 당연히 뭐 급격하게 늘어나겠지만 이번에 한 30% 정도 이제 재고를 늘려서 초반 생산량을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빠르게 소화되고 나서 그다음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살펴보면서 가야지 지금부터는 무조건 공격적인 매수로 들어가서는 좀 안 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만 보고 가지 말고 향후 IT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또 신제품은 초동 물량 판매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 지금은 경계 모드로 올려야 될 노란불을 켜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저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굳이 파실 필요 없겠죠. 네. 추세가 뭐 깨지거나 뭐 거래가 급증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지점에 파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들려올 때쯤 그때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더 비싸게 네, 사더라도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지만 지금 뭐 보유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요. 오늘같이 빠질 때 신규 접근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 밸류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추가적인 호재가 만약에 들린다면 그때 돼서 사자, 그때 돼서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현대차와의 시너지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현대차와 KT,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와 국내 최대 통신사가 지분을 맞교환한다라고 하는데 지분 교환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피를 섞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끈끈하게 뭔가 네. 엮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엮이는 것을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뭐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만 부여하면 끝나느냐. 현대차 입장에선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차가 더 큰 기업이고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현대차 입장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 KT 입장에서의 시사점은 뭐냐? 그동안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B2B 모델이 이제 확실하게 뭔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도 이제 OTA 같은 거 한다고 했는데 OTA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건지 LTE망을 통해서 할 건지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OTA 서비스 같은 것들도 향후 뭐 UAM이나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아닌 뭐 레벨 2, 레벨 3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차들이 OTA를 해주는 것 결국 KT와 연합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KT는 그동안 B2C 업체였는데 B2C 업체에서 B2B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럼 KT가 또 누구랑 최근에 뭐 사업을 하고 있죠? 네이버와 더불어서
5G 특허망을 지금 네이버 랩스에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자,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네이버 랩스와 더불어서 현대차가 또 자율주행차를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멀게 보면 당장 일어날 일 아니고 이걸 지금 주가에 반영할 일도 아닙니다만 네이버와 현대차와 KT가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B2B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B2B 모델이 성공한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이런 통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5G, 6G 다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신위성을 띄우고 있는 회사 몇 개 없습니다. KT가 통신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KT가 이제부터 B2B 모델의 원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 뭐 스튜디오 진위를 축으로 해서 KT의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율주행차로 우리가 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콘텐츠 소비가 차 안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차의 뭐 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B2B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B2B로 갈 수 있다는 향후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뭐 배당도 주고 뭐 실적도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동안 없다라는 거죠. 뭐 B2C 쪽에서 아무리 뭐 늘어봐야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게 없었는데 최근 디지코 B2B를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위성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의 성장주라는 서사까지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그동안 배당주, 안정주 이렇게 우리가 취급했던 종목의 성격이 약간은 바뀔 수 있다. 이 기업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기고 있다. 그런 B2B 사업부를 뭔가 잘 뚫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사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좀 답답했던 성장의 고리가 풀릴 수 있는 하나의 관건으로 봐서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성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주고 계신 것 같은데 8월 중순 이후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2분기 실적도 시장의 눈높이 정도였고 3분기에도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할 때에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밸류는 뭐 PER, PBR 모두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에 대한 서사를 부여하면 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목의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 비교적 낮게 드리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던 B2B 서비스의 확장으로 간다면 이 종목의 성격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9월, 10월이 무슨 달? 배당주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이 올해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한 KT에 대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아마도 이번 달, 다음 달에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 B2B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확장되는 것만큼 계속 목표가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 그림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림인 만큼 당장 뭐 주가가 반영돼서 뭐 급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당장은 배당주와 안정적인 실적 성장 종목,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2B 사업에 확장되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T에 대해서 목표 주가 42,000원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